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고3 정규영역 학력평가 국어영역 해설 2부입니다. 자, 2부에서 우리 남은 독서 두 세트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서 17번이지요. 첫 번째 세트 이제 사회이고 두 번째 세트 이제 주제 통합 세트인데 이 두 세트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좀 하나 이제 유념해야 될 건 뭐냐면 틀렸다. 그러면 우리 틀린 문항만 이렇게 해서 답이 이거구나라고 이해하지 말고요. 문제를 틀렸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독해를 할 때부터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맞는 독해를 잘 못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 이제 좀 더 좋은 그런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가 독해를 한 것도 들여다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좀 더 잘 읽을 수 있었을까? 그 방법을 꼭 체크를 하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런 내용들 신경 쓰면서 이런 이해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독해 방법에 대한 그런 점검, 성찰 꼭 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서 이제 11번 첫 번째 세트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문제를 한번 쭉 훑어보면 육그리님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8번 세부정보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읽으면서 풀도록 하겠고요. 선택지 앞부분을 훑어내리면 법해석 플러 하트, 법해석 하트. 법해석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다면 법해석 이 글에서 중요한 제재일 것이고 그 다음에 지칭어, 사람 이름이 보이네, 플러랑 하트.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견해 주장. 두 사람이니까 대비되겠네. 그렇다면 두 사람의 견해 주장, 관점 입장에서의 차이점을 반드시 파악했어야 한다. 나오죠, 다. 근데 지금 이거 글 안 읽어도 이제 선생님이 지금 이 글에서 중요한 정보를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출제 요소가 예측이 돼요.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개방적 구조. 박스 쳐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억년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했는데 기억년을 봤더니 기억은 하트고 니은은 플러잖아. 그러면 8번에서 이제 우리가 짚었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의 견해정의 차이점은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 출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보기의 사례에 이제 적용하는 건데 기억, 니은, 견해 주장의 차이, 그 관점 입장 차이가 이제 중요한 출제 요소라는 것이었고 11번 어휘 문제네요. 지문 봅시다. 법해석은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중심화지가 법해석이라는 얘기인데 법해석의 개념부터 나와 있네. 법규칙의 내용을 분명히 파악하고 그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 것. 이게 이제 법해석이다. 그러니까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 것. 그런데 이 적용 범위와 관련해 가지고 적용 가능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법해석과 관련해서 뭔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법해석에 대해서 이제 논의한 것이 법학자 누구란 얘기예요. 하트란 얘기고 이미 우리는 이 글이 하트의 견해 주장, 플러의 견해 주장 서로 차이점이 있는 대비되는 견해정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이미 파악한 바입니다. 그렇죠? 자, 1문단 받고 1문단과 관련하여 8번의 1번 선택지 법을 해석할 때 법규칙의 적용 가능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적용 범위가 확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1번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4번도 법해석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 법해석이라고 이 문단 시작하고 있으니까 4번도 판단해 봐요. 법규칙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 게 법해석이잖아요. 개념 지시를 해놨는데 그럼 4번도 적절하다. 이 문단 보죠. 이제 하트의 이런 견해 주장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될 텐데 하트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방적 구조라는 말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대요. 우리 그 독서 개념 공부할 때부터요. 선생님이 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에 관한 정보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법 지문을 또 읽을 때는요. 어떤 무엇인가를 고려해야 되는 요건이 있다고 한다면 이 요건에 관한 정보도 꼭 주목하고요. 특히 이제 이 요건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적용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서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개념, 요건, 경우 이것에 관한 정보를 주목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법지문을 읽는 방법으로서 여러분이 잘 익히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보면 개방적 구조 이제 개념, 법규칙이 명백하게 적용되는 핵심적인 사례에 있어서는 언어적 의미가 확정되어 있지만 핵심적인 사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적용 범위가 확정이 된다는 얘기야. 다시 법규칙이라는 것은 법규칙이 명백하게 적용된다는 것은 그 적용 범위가 내용이 분명하고 적용 범위가 딱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정되는 핵심적인 사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계도 있다는 얘기야. 뭔가 애매한
그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불확정적이다라는 걸 이제 의미하는 게 개방적 구조의 개념이다. 그럼 이렇게 이제 개방적 구조의 개념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말들을 이제 짚어서 그 개념을 이해를 해봤고, 하트는 이 법규칙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언어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개방적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언어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개방적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다라는 얘기예요. 보았다 이런 말이 견해 입장, 그 관점 입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서술어죠. 그래서 이런 보았다라는 이런 서술어로 기술된 이런 말들을 우리가 또 주목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어의 본성이 개방적이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사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고 있는데 선생님 강의 끝나고 선생님에게 또 어떤 좋은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그렇죠? 아직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언어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규칙의 적용 여부가 미리 완벽하게 확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되는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개방적 구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언어의 특성과 관련해서 모든 사태를 알 수 없어서 자, 이것이 이제 개방적 구조랑 연결된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이제 보면 예를 들어 공원 안의 조용함과 평화를 위해 공원에 탈 것의 출입 금지라는 규칙을 만든다고 할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언어로 돼 있는 거잖아요. 언어로 돼 있는 것인데 지금 한 뭐 몇 년 전, 한 뭐 4, 5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이 PM, 퍼스널 모빌리티가 많이 이용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탈 것이라는 것의 개념에 지금 뭐 PM이라는 게 포함 안 됐었겠죠. 근데 지금은 또 이제 포함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이 탈 것이라는 말의 이 개념이 이런 건 포함되고 저런 건 또 포함이 되나? 물음표가 찍히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설명하고 있어요. 봅시다. 언어는 규칙이 적용되는 범위에 어떤 사례가 들어가기에 충족해야 할 조건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차나 버스 같은 거는 저 탈 것에 딱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명백합니다. 네. 그러나 장난감 자동차는 그러면 이 탈 것에 이제 포함이 되느냐? 이게 이제 애매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과의 관계에 도선해야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역시 예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의 규칙만을 그것이 허용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뭔가 이 적용되는 범위에 이 장난감 자동차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뭔가 애매한 게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개 이제 요 대비되는 짝 이것을 확정되는 것, 그 다음에 불확정적인 것 이런 것으로 이제 좀 관련지어 가지고 이제 이해를 했어야 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문단 이제 같이 봤는데 자, 이 이문단과 관련해서 8번에 뭐 2번, 3번, 5번 요 선택지 3개 남았는데 아직 판단 안 되겠죠. 2번, 3번, 5번에는 풀러, 하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트와 관련해서 3번, 5번의 내용 요 이문단 갖고 좀 판단이 아직은 안 되겠습니다. 뭐 판색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문단을 이제 보면 하트는 법 규칙의 의미가 확정적일 때 다른 요소를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역시 이제 하트의 견해정을 나타내는 말로 이제 핵심어가 뭐가 될까 했어요. 자, 이렇게 확정적인 경우에는 다른 요소를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다. 법규칙의 대부분은 확정적인 의미의 규칙이라고 보았다. 네, 법규칙의 이제 대부분 확정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명백하게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명백하게 적용되지 않는 사례, 불확정적인 거지. 이런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자, 판사는 법에 근거한 논리적인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사회적 목적, 정책 등과 같은 법 외적인 요소를 고려를 해야 된대요. 여러분 앞뒤에 대비되는 내용, 특히 차이를 나타내는 말로서 어떤 말이 핵심어군지 들어와요? 이게 들어왔어야 되잖아요. 여기 사회적 목적, 정책 등, 즉 법 외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것, 고려하지 않는 것, 그죠? 그래서 확정적일 때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확정적이지 않을 때는 고려해야 되고 이게 하트의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대비되는 짝, 서로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들 중심으로 그걸 핵심어구로 주목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요걸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사는 판사 아까 문제 선택지에서 봤는데 판사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여기 나와 있네. 경계에 있는 사례. 경계에 있는 사례라는 것은 즉 이렇게 법규칙이 명백하게 적용되지 않는 사례겠죠. 이런 경계에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의미를 확정하는 이런 선례를 이제 판사가 이제 남길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선례를 남기게 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판결은 이 선례를 참고해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 선례 자체가 하나의 규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는 규칙을 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본 것이 누구? 하트. 그래서 이제 이런 하트의 입장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이제 3번단 가지고 8번의 3번 선택지 하트하고 시작하고 있으니까 판단해 보면, 하트는 판사가 판결을 통해 법규칙의 의미를 확정하는 기능을도 수행한다고 보았다. 네, 의미를 확정하는 선례를 남긴다. 자, 이 정보를 근거로 해서 3번 선택지 적절한 판단 되네. 5번 하트는 법규칙의 맥락과 목적이 법 해석에서 언제나 고려된다. 언제나 고려돼요? 고려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확정적일 때는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경계에 있는 경우에 이렇게 명백하게 적용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 사회적 목적, 정책 등과 같은 법의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겁니다. 대비되는 짝이 출제 요소. 5번 답. 금방 골랐어야 됩니다. 자, 읽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비되는 짝, 차이점 나타내는 말들을 중심으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의 견해장을 이해를 해봅시다. 플러를 주목을 해보면, 플러는 하트의 법에 해석에 대한 접근이 개별 단어들에 지나치게 집중한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비판을 했으면 당연히 다른 거야. 그 차이점을 파악을 해줘야지. 그래서 이제 차이점을 주목을 이제 해주면 법규칙의 맥락, 그다음에 이제 법규칙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규칙의 맥락과 목적, 이 규칙의 맥락과 목적을 해석 과정 전반에서 고려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그럼 중요한 정보가 되네. 왜요? 이게 앞에 하트의 입장과 딱 대비되는 거잖아. 하트는 명백한 경우에는 고려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목적. 경계에 있는 경우에, 명확하지 않은 경우엔 고려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 플러는 과정 전반에서 다 고려해야 된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점으로 이걸 주목했어야 되겠고, 불확정적일 때만 비로소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트랑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플러는 아이들에게 놀이를 가르치라고 어떤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말했는데, 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주사위 노름을 가르치는 상황을 예를 들어서 이를 설명을 하는데, 자, 이 요정을 이제 보면 이 주사위 노름, 이거는 당연히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한 놀이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아이들한테 놀이를 가르치라고 했는데 노름을 가르쳐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노름이라는 것이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한 놀이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거는, 자, 여기 보세요. 인류가 가진 보편적인 목적, 이걸 고려해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라는 거예요, 원래. 한편 플러는 하트가 법규칙의 언어를 중시하여 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이론을 제시한 것은, 이 플러 같은 경우에는 이 법규칙의 언어를 이제 중시를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언어를 중시한 것은 목적을 과도하게 이제 중시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경계한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사문단과 관련하여 8번에 2번 선택지 플러 마저 판단하면, 플러는 하트의 법 해석에 대한 접근이 개별 단어들에 지나치게 집중한다고 보았다. 네, 이 사문단 시작할 때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 5번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9번을 보면, 개방적 구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있는데, 개방적 구조를 어느 의미가 확정적일 때 가져요? 아니죠. 불확정적일 때 갖는 거죠. 대부분의 법규칙은 언어로 구성되므로 이 언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개방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법규칙은 개방적 구조를 갖는다
라는 것이 하트의 이제 생각이었죠. 그렇다면 요 2번 선택지가 개방적 구조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게 제시가 된 거네. 개방적 구조는 법에 근거한 논리적 판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개방적 구조가 이제 제시된 것은 뭔가 그 규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명백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즉 확정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논리적 판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하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논리적 판단으로 해결하기 이제 어려운 경우, 이런 어려운 것과 관련해서 거기 3문단에 이제 보면 법에 근거한 논리적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회적 목적, 정책 등과 같은 법의 외적인 요소를 고려한 재량을 행사하여 판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하면 안 되죠. 개방적 구조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태를 미리 구성할 수 있게 한다. 모든 사태를 미리 구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리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방적 구조라는 특징이 있는 거지. 법규칙은 핵심적인 사례에서 언어 의미가 불확정적, 핵심적인 사례는 확정적인 거예요. 연결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요 개방적 구조를 간다라고 하면 불확정적인 경우가 맞는데 핵심적인 사례가 그러면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요 뒤에를 중심으로 해서 핵심적인 사례는 이런 개방적 구조랑 관련 없는 건데 라고 판단했었어야 됩니다. 10번으로 가죠. 기억 니은이 보기에 대해 부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이제 묻고 있어요. 보기를 보면 K국에는 박물관에서 먹을 것 섭취를 금지한다는 규칙이 있다. 어느 날 A는 박물관에서 약을 먹다가 적발되자 약은 금지되는 먹을 것이 아니라고 판사에게 주장했다고 되는데, 이 약을 먹는 것, 자, 이 약, 이것이 여기에 이제 이 먹을 것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그게 좀 이제 명백하지 않다라는 거죠. 불확정적이라는 것이죠. 자, 기억은 규칙으로 금지되는 먹을 것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볼 수 있겠군이라고 되는데, 규칙으로 금지되는 먹을 것에 해당하는 사례는 이제 이걸 지문에 있는 말로 바꾸면 뭐예요? 이건 명백한 사례잖아요. 딱 이것은 이 규칙에 포함되는 거다. 이 범위에 적용되는 거다. 예를 들면 그 지문에 제시된 예와 관련하여 탈 것에 자동차, 버스가 포함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죠. 핵심적인 사례가 있는 거죠. 하트는 핵심적인 사례가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우처럼 뭔가 좀 명백하지 않은 불확정적인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2번, 기억은 약이 금지되는 먹을 것을 규칙에 명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규칙에 명백하게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면 불확정적인 경우죠. 그 불확정적인 경우가 바로 이제 경계에 있는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 2번도 맞네. 3번, 니은은 약이 금지되는 먹을 것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하더라도 판사는 규칙의 맥락과 목적을 고려한다고 볼 수 있겠군 라고 됐는데, 이 플러는 과정 전반에서 다 판사가 규칙의 맥락과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도 적절하죠. 4번, 기억은 규칙을 만들 때 약의 섭취 문제를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방적 구조와 관련된 내용이죠. 판사가 그런 재량을 행사해야 된다. 개방적 구조의 그런 특징을 갖는 경우에 판사가 재량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니은은 금지되는 먹을 것에 약이 포함되는지를 그 규칙의 목적을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볼 수 있겠군요라고 됐는데, 목적과 맥락을 과정 전반에 걸쳐서 고려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적절하네. 5번, 기억은 규칙에 의해 약이 금지되는 먹을 것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살펴야 한다고 볼 수 있겠고, 이 규칙과 관련하여 이 먹을 것에 약이 포함되는지,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트 입장에서는 살펴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뒤에 이어지는 걸 보면 약이 금지되는 먹을 것에 해당되는지를 판사가 규칙의 언어에 근거해 확정했다면 목적을 중시하는 해석을 과도하게 한다고 볼 수 있겠군? 자, 이거 지문에 있는 말을 이용하긴 했는데 지문에 있는 말과 부합하지 않죠. 지문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자, 거기 4문단을 보면 플러는 하트가 법규칙의 언어를 중시하여 법을 해석해야 한다 는 이론을 제시한 것은 법규칙의 목적을 중시하는 해석을 과도하게 하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경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규칙, 이 플러의 입장에서 요 언어에 근거하여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목적을 중시하는 그런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는 건데,
과도하게 한다고 볼 수 있겠군이라고 하면 뭐 지문의 내용이랑 부합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문의 내용과 이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5번을 답으로 이제 여러분이 잘 골랐을 거예요. 네, 5번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들 고르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되죠. 11번 A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하고 이제 묻고 있는데, 이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을 찾을 때는 밑줄 친 동사 형용사의 그 앞에 있는, 즉 이 서술어의 앞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목적어나 부사어 확인하고 주어까지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목적어나 부사어 확인해 가지고 의미 속성이 가장 유사하게 지시되는 거 고르면 됩니다. 거기 A 들어가기 앞에 보면 어떤 사례가 범위에, 뭐뭐가 뭐뭐에, 자 주어도 있고 부사어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포함되는 것이겠네. 그러면 이제 그런 포함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 자 이 주어가 이 포유류에 포함된다 이거네. 그죠? 자 여기 보면 지금 여기는 눈이 주어만 있어요. 부사 없어. 그죠? 여기 이거 포함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뭐 부사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부사 있지만 이게 포함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방학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일부터. 답 5번으로 이제 잘 골랐을 것이고요. 자, 이어서 12번에서 17번 주제 통합 세트를 보도록 합시다. 가 나가 있는데, 이 주제 통합 세트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연습을 좀 잘 하고 가야 되는 건 뭐냐면 12번 문제 같은 걸 좀 빨리 풀어야 돼요. 12번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가나 다 읽고서 그 다음에 이제 풀지 말고요. 가 읽은 다음에 12번 문제에서 가와 관련 있는 요소들을 미리미리 판단하세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다 걸러내세요. 그리고 이제 나를 읽고 나와 관련해서 이제 그 걸러내고 남은 것들만 가르치고 나와 관련된 판단을 빨리 해서 답을 고르세요. 그리고 자 여기 12번 문제를 이제 선택지 앞부분에 쭉 훑어내리면 미적 속성, 미적 판단, 자 이런 말들이 좀 눈에 띄네요. 그죠?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면 기억, 니은, 미적 실제론, 미적 반실제론, 뭐 이거 역시 대비되는 짝이 있겠네. 즉 관점 입장의 차이가 가에 그래서 중요한 정보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14번 수반론이 역시 출제 요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15번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부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기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1, 2, 3, 4 선택지 앞을 보니까 시블리의 입장, 미적 반실제론자, 미적 수반론을 부정하는 미적 반실제론자, 미적 수반론을 지지하는 미적 실제론자, 미적 실제론자, 이런 입장과 관련 있는 지칭어들이 있네. 그렇다면 이들의 관점 입장, 견해 주장이 핵심 정보라는 것 알죠? 자, 그 다음에 16번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 확인하면 곤혹스러운 문제. 자, 그 다음에 선택지 앞을 봤더니 미적 속성, 미적 수반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 역시 미적 속성, 미적 수반. 그리고 네. 17번 어휘 문제.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반복되는 말, 지칭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글에서 이제 어떤 정보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살펴봤어요. 질문을 이제 봅시다. 미학에서 우아함, 장엄함 등 소위 미적 속성이라 간주되는 것들에 관한 논쟁 중 하나는 미적 속성이 선택지에 이제 많이 나온 말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미적 속성이라는 얘기네. 어떤 미적 판단을 진술할 때 그 진술이 가리키는 속성이 미적 속성의 개념이네. 그러니까 미적 판단을 진술할 때 그 진술이 가리키는 속성. 이게 이제 미적 판단에 대한 진술할 때 그 진술이 가리키는 속성이라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미적 속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해야 했고요. 이 미적 속성이 대상에 실제하느냐. 자, 이와 관련해서 미적 실제론과 미적 반실제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미적 실제론은 대상에 실제한다는 입장이겠죠. 미적 반실제론은 대상에 실제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이 둘의 입장 차이 대비되는 짝도 역시 파악이 됩니다. 다음 문단 보면 미적 실제론의 입장이 나와 있네. 미적 실제론, 그 대상의 미적 속성이 이제 실제한다는 입장일 텐데, 여기 요 견해 주장을 나타내는 말이 딱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미적 판단이 이제 객관적으로 참일 때
그 미적 속성이 이제 실제한다. 대상에 실제한다라는 얘기죠. 이런 입장이 이제 미적 실제론의 입장인데 예를 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요 앞에 진술이랑 얘랑 딱딱 빠르게 대응시키면서 읽으세요. 그래야 내용이 좀 더 잘 돼요. 잘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이 미적 속성에 대한 미적 판단이 있습니다. 모두의 의견이 일치한다. 그럼 이거랑 여기 객관적으로, 자, 여기 객관적으로랑 연결을 지었어야지, 대응시켜야지. 자, 누가 봐도 그렇다면 그건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다고 판단하는 거 객관적인 거잖아. 누가 봐도 그런 거라면. 장엄함이며 모두 그것을 지각하는데 이제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중 일부가 운명교환곡을 두고 무기력하다는 미적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장엄하다는 미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와 무기력하다는 이제 미적 판단을 내리는 이 경우, 두 가지 경우를 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적 실제로는 이제 어떤 입장을 취하냐면 난청과 같은 어떤 지각적 문제, 어떤 지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 지금 앞에 보면 지각하는데 성공했다고 했죠? 근데 이건 지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대비되는 짝이야. 그다음에 미적 감수성이 이제 부족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앞에 것은 미적 감수성이 부족하지 않은 것이죠? 미적 감수성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각에 성공해서 이렇게 누구나 장엄하다는 미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건데, 그런 경우에 저 장엄함이라는 미적 속성은 이 운명고요한곡이라는 이런 대상에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것이다. 이것이 미적 실제론의 입장이네요. 자, 그 다음에 미적 반실제론의 입장을 이해를 해봅시다. 여러분이 잘 이해했는지 점검해 봐야 될 텐데, 미적 반실제론의 입장을 보면 이건 이제 미적 실제론이랑 반대되는 입장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미적 속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미적 판단은 이루어져요. 미적 판단이 이루어지는데, 그 미적 판단이라는 것은 대상에 존재하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미적 속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감상자의 주관적 반응에 관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상에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운명교향곡에 대한 미적 판단이 이제 일치하는 이유,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 주관적 반응이 일치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비슷한 미적 감수성을 형성을 했고, 그에 따라서 비슷하게 이제 반응해서 이 주관적 반응이 비슷해서 일치한 거다. 일치가 일어나는 건 비슷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반응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적 감수성이 서로 다른 사람들, 그렇죠? 미적 감수성이 다른 거야. 자, 여기 앞에서는 미적 감수성이 비슷하고 했잖아. 비슷하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다른 거지. 다르기 때문에 불일치다. 즉 다르기 때문에 이 주관적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미적 반실제론의 입장은 어떤 미적 속성이라는 것이 대상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그 미적 속성 관련하여 주관적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 그래서 비슷하게 반응하면 미적 판단이 일치하는 것이고, 각기 다르게 반응하면 미적 판단이 불일치하는 것이고. 네, 이렇게 이해했으면 됩니다. 다음 이제 또 이어지는 걸 보면, 미적 실제론과 미적 반실제론 이런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이들 공통점, 이들 다 무엇에 있어서는 이제 그렇지라고 이제 같이 인정을 했냐면, 이 미적 판단이 명제이기 때문에 정당화가 요구된다. 이거에 있어서는 이제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명제는요, 뒷받침, 입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미적 판단에 관한 진술은 일종의 명제이기 때문에 뒷받침하는 합리적 이유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동의, 그럼 두 입장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통점도 있다는 얘기네요. 차이점, 공통점 독해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정보 알죠? 핵심 정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를 다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를 넘어가서 이제 나를 읽기 전에 12번 같은 문제 가에 관한 판단을 미리미리 하세요. 예를 들면 이제 1번 선택지 미적 속성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 가에 없잖아요. 금방 판단되잖아. 이게 주제 통합 세트는 가도 있고 나도 있고와 지문이 길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읽고 또 판단을 하려면 간혹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다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수능 때 진짜 그렇게 다시 읽으면 정말 치명적이에요.
정말 어렵지 않은 거를 꼭 다시 읽어서 풀어야 되는 게 푸는 건 정말 그거는 시간 낭비예요. 어려운 거는 지문을 다시 보고 풀 수도 있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려야 하는 문제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시 읽고 풀면 안 돼요. 다시 읽고 풀지 않기 위한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12번에 1번 같은 건 가 읽고 봐라 판단했어야 되고 3번 선택지도 그래요. 가는 통시적으로 두 이론의 논쟁 과정을 보여준다고 되는데 통시적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적인 관점에서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두 입장이 대비되고 있지. 그러니까 3번 선택지도 걸러냈어야 돼. 그 다음에 5번 선택지도 보면 가와 관련해서 모두 이론가들의 영향관계를 바탕으로 그들이 미적 판단의 기준을 통합하는 과정. 영향관계를 바탕으로 미적 판단의 기준을 통합하는 그런 내용이 가에 어디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이것도 그냥 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2번과 4번만 남잖아요. 그럼 이렇게 두 개 남은 상태에서 나를 읽고 그 두 개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여러분이 요령껏 답을 고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첫 번째, 즉 이 12번 문제 같은 것은 주제 통합 세트에서 꼭 나와요. 첫 번째 문제로. 알죠? 그래서 연습을 하고 가세요. 자, 이제 나를 보면, 나의 1문단부터 보면 수반이라는 개념은 어떤 속성들과 다른 속성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인데 이게 용어의 개념부터 지시하고 있네. 무엇과 무엇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이렇게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전 적으면 이거예요. 뭔가에 따르는 거예요. 뭔가에 따르는 건데 뭔가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B가 A에 따르는 거면 B가 A에 수반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윤리학 분야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여 다른 분야로 확산되었다. 그래서 이제 요 윤리학 분야에 관한 내용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수반론에 따르면 도덕적 속성과 비도덕적 속성에 관해서 이제 설명된다 얘기를 하는데 공자는 선한 사람이다라는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요건을 지시를 해놨는데 자, 이런 요건이 지시가 되어 있으면 주목해 버릇 하세요.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행동해. 동일하게 행동하면 자, 공자랑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고 공자랑 동일하게 행동하면 그 사람 공자처럼 선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런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선한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공자가 선한 사람이다라가 이게 참이면 공자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고 동일하게 행동하면 공자처럼 선한 사람이지 왜 선한 사람이 아니냐 이거지. 즉 도덕적 속성은 비도덕적 속성에 의존한다라는 것인데 네, 이 도덕적 속성은 비도덕적 속성에 의존한다. 이게 요 둘의 또 역시 뭐예요? 관계죠. 요 관계. 비도덕적 속성에서 자 동일하면 도덕적 속성에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수반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비도덕적 속성이 저 이제 요거를 정리를 잠깐 해보면 비도덕적 속성 이게 동일하면 그에 따라 도덕적 속성에서 동일한 거다. 도덕적 속성도 이제 동일한 거다. 라는 건데. 자, 이런 이 윤리학의 내용을요. 이제 이 미학에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미학에다 이제 적용을 하면 도덕적 속성은 뭐에 이제 대응할 것이냐면 미적 속성에 대응할 것이고 비도덕적 속성은 비미적 속성에 대응하겠지. 그래서 요거는 비미적 속성. 자, 요거는 미적 속성. 이렇게 이제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이제 속성 사이에 미적 수반이 존재한다. 이런 미학자들이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시블리라는 사람을 여기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블리, 역시 뭐 시블리라는 이름 우리 아까 이제 출제에서 봤었는데 미적 속성은 감상자가 미적 감수성을 발휘해야 지각할 수 있는 속성이고 자, 미적 속성의 개념을 제시를 해놨네. 미적 속성과 관련해서 미적 감수성을 이제 발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각을 할 수 있는 속성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대비되는 짝에는 미적 속성, 비미적 속성. 비미적 속성은 시각과 청각.
이러한 시각과 청각 등의 지각 능력. 그럼 여기서 이렇게 대비가 되잖아. 미적 감수성, 시각, 청각 등의 지각 능력. 미적 감수성, 시각, 청각 등의 지각 능력. 그래서 미적 속성은 미적 감수성 발휘로 지각하는 거. 그 다음에 비미적 속성은 시각과 청각 등으로 지각하는 거. 미적 감수성, 시각과 청각. 요게 이제 또 역시 딱딱 대비되는 짝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했어야 돼요. 미적 감수성, 시각, 청각. 이렇게 대비되는 짝들은 딱딱 좀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면서 읽어버릇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이 더 잘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자, 미적 수반이란 미적 속성이 비미적 속성에 의존한다. 미적 속성이 비미적 속성에 딸려 있다는 얘기예요. 수반되는 건다는 얘기예요. 이제 미적 속성이 비미적 속성에 딸려 있다, 수반된다, 의존한다. 그래서 이제 미적 수반론은 비미적 속성의 차이 없이는 미적 속성의 차이도 없다. 그렇죠. 비미적 속성에 의존하니까 이 비미적 속성에 의존하니까 이 비미적 속성의 차이가 없으면 미적 속성의 차이도 없지. 비미적 속성이 같으면 미적 속성도 같은 거지. 네. 그래서 요 미적 수반론의 이제 요 입장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걸 이제 또 보면 미적 수반론은 미적 판단의 정당화 문제에 대해 미적 실제론자들에게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이 미적 실제론자들에게 요 수반론이 어떤 단서를 제공한다라는 건데, 뭐가 관련해서? 미적 판단의 정당화와 관련해서. 자, 운명고양곡은 장엄하다라는 이런 미적 속성에 대한 미적 판단을 정당화 이제 한다라고 하면 이때 수반 관계를 이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자, 이 장엄함이라는 거는 이제 미적 속성이 될 수 있겠죠. 장엄함. 자, 이런 미적 속성. 이것이 자, 여기 미적 속성이 장엄함이 느린 리듬이나 하강하는 멜로디 등의 비미적 속성에 수반하는 거다. 자, 이 비미적 속성, 요 시각, 청각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뭘 제시했어요? 리듬과 멜로디를 제시하고 있죠. 이 청각에 의해서 지각되는 이런 비미적 속성에 의해서 이런 장엄함이라는 것이 수반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반되니까 이 장엄함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수반이라는 요 관계를 이용해서 이런 미적 속성이 실제한다라는 게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 것 같아. 뭔가 설명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정당화와 관련하여 어떤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미적 수반론을 수용하는 미적 실제론자는 미적 판단에 해소 불가능한 불일치 문제. 자, 이렇게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으면 이 개념을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을 설명하고 있잖아. 해소 불가능한 불일치란 대상의 미적 속성을 판단하는 문제에서 감상자들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미적 판단 관련해서 심각한 불일치가 있다. 가령 그 가에서 말했듯이 운명 교양곡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장엄하다, 어때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기력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심각한 불일치가 있어요. 그 불일치가 감상자들의 지각 능력, 지식, 미적 감수성 등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자, 미적 실제론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일치한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설명한다고 했냐면 지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미적 감수성의 문제로 설명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가의 지문을 이제 보면, 이 문단 이제 끝부분에 보면 무기력하다는 미적 판단을 내린 경우에는 지각의 문제가 있거나 어떤 난청과 같은 잘 못 듣는다는, 아니면 미적 감수성이 부족한 것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각 능력, 미적 감수성 부족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일치가 생긴다? 그러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미적 실제론자들 입장에서는 이 불일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 수반론을 흔쾌히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죠. 미적 수반론은 미적 실제론자들에게 이런 곤혹스러운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곤혹스러운 문제라는 것은 미적 실제론자들에게 있어서 이 미적 수반론이 수용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맥락과 관련해서 이 곤혹스러운 문제를 이해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문제의 답도 쉽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적 반실제론 입장에서 이 미적 수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 불일치 문제, 사람마다 주관적인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 불일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불일치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미적 수반론 뭔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으니 받아들이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미적 수반론을 수용하지 않는 이런 반실제론자, 자, 이 입장에서 역시 미적 판단에 대해서는 그건 명제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필요하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으로 이제 그럼 정당화를 하느냐? 미적 수반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뭔가 정당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참 어려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각자마다 다른 미적 판단이 각 참을 수 있다면 극단적인 주관주의가 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자마다 다른 미적 판단 각각 참이다라고 또 말하기가 어려워. 그냥 각각 참이다라고 이렇게 정당화하기는 어려워. 그럼 뭔가 다른 걸로 정당화를 해야 되는데 뭘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미적 반실제론자들은 미적 수반론이 이런 정당화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질문 받고요. 이제 12번 문제 이제 보죠. 이미 가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가를 읽고 바로 이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가 부분 읽고 바로 가의 미적 속성을 구분하기 위한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그 구분이 중요한 까닭을 강조하는 이런 내용이 없다라는 설명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요 1번 걸러냈었고 그다음에 2번 나는 미적 판단의 정당화 관련된 문제를 미적 판단의 정당화 관련된 언급 있었죠. 근데 여기 뒤에 보세요. 서로 충돌되는 견해를 절충하여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상반된 견해 그 견해들 중에 어떤 서로 취할 거 취해서 결합시켜서 이제 그 나온 도출된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거 없잖아. 3번 통시적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그런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두 이론의 논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설명 없죠? 두 이론이 서로 대비되는 관점이다. 차이가 있다는 설명하고 있지. 역사적 관점에서 그 논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얘기 없어요. 이거 이제 가 읽고서 바로 이제 걸러냈었고 나는 공시적으로라고 하면 자 통시적으로 하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쭉 살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시적이라고 하면 특정 시대만을 살피는 거예요. 두 이론이 지역에 따라 달리 전개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 없잖아 나에도. 가는 서로 다른 견해들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설명하고 있고 미적 실제론과 미적 반실제론 차이점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문단에 그 두 입장에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미적 판단과 관련하여 입증이 필요하다, 정당화가 필요하다 그런 공통점을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맞네. 그래서 이거 가 읽고서 맞다고 판단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서로 다른 견해들의 특정 이론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되는데 미적 수반과 관련해서 미적 실제론과 미적 반실제론에서 그런 미적 수반에 관한 그런 그 이론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각각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다. 4번을 답으로 골랐어야 되죠? 5번 가와 나는 모두 이론가들의 영향관계를 바탕으로 미적 판단의 기준을 통합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나에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선택지도 가 읽고서 걸러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은 가를 읽고 여기 1번, 그 다음에 3번, 5번 걸러냈어야 되고 나 읽고서 이 두 개 선택지만 빨리 보고서 그죠? 답을 4번으로 골랐어야 됩니다. 다음 13번 문제 볼게요. 기억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는데 자 미적 실제론, 미적 반실제론인데
기억은 운명, 교양국에 대한 미적 판단의 불일치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누군가가 지각을 잘하지 못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지요? 네. 아니면 뭐 미적 감수성의 부족으로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2번. 기억은 운명, 교양국에 대한 장엄하다는 미적 판단. 이 미적 속성에 대한 이런 미적 판단이 객관적으로 참이라면 장엄함은 이런 미적 속성은 이 대상에 실제한다고 보겠죠? 그럼 13번에 2번 적절합니다. 미적 실제론의 입장은 이렇게 미적 속성이 대상에 실제한다고 보는 입장이죠. 3번. 니에는 운명 교양국에 대한 미적 판단은 운명 교양국에 실제하는 미적 속성? 자, 이건 대상이잖아. 그럼 대상에 실제하는 미적 속성? 미적 속성이 대상에 실제한다라고 보는 게 니은의 입장이에요? 아니잖아요. 대상에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보잖아. 그렇다면 이건 대비되는 짝, 그 관점 입장의 차이를 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걸 만든 거네요. 3번을 답으로 골랐어야 되겠고. 4번. 니은은 운명 교양국에 대한 미적 판단의 일치는 이 니은의 입장에서는 미적 판단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미적 감수성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 반응, 그 반응도 유사했다라는 거죠. 기억과 니은 모두 운명 교양국에 대한 미적 판단, 이 미적 판단은 명제이기 때문에 정당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공통적으로 인정한다라고 가의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적절합니다. 다음 14번을 보지요. 수반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이제 묻고 있는데, 수반론은 이거죠. 윤리학에서의 이제 이 수반론은 비도덕적 속성. 자, 이것의 이런 도덕적 속성이 수반된다. 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도덕적 속성이 동일하면 도덕적 속성도 이제 동일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비도덕적 속성이 동일한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선하지만 다른 사람이 선하지 않는 경우는 존재하기 어렵다고 보죠. 선하면 선한 거예요. 그렇죠? 선하지 않으면 선하지 않은 거고. 그렇다면 이 14번의 1번 선택지가 적절한 거네요. 도덕적 속성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사람은 서로 다른 상황에 놓이면 이 상황. 이 상황이라는 것을 요건으로 고려를 했었어요. 그 나의 첫 번째 문단에 공자는 선한 사람이다 라는 그 예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고 동일하게 행동하면 동일하게 선하다.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것을 요건으로 고려했었거든요. 그러면 서로 다른 상황에 놓이더라도 동일한 도덕적 행동을 반복해야 한다? 아니요. 상황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도덕적 속성이 달라진다면 도덕적 속성이 달라진다? 그 사람은 도덕적 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본다? 도덕적 속성이 달라진다라는 게 아니죠, 지금. 도덕적 속성이라는 게 비도덕적 속성에 수반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도덕적 속성이 달라진다, 막 이런 얘기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문과 관련 없는 내용이에요. 도덕적 속성은 비도덕적 속성이 발현되고 실현되기 위한 기반과 필요한 조건을 제공한다라고 본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앞뒤 바꿔놓은 거를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비도덕적 속성이 도덕적 속성이 발현되고 실현되는 어떤 기반, 조건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이게 그렇죠? 요게 수반되는 거니까. 4번 적절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비도덕적 속성에서 동일하더라도 그들의 도덕적 속성은 다를 수 있다. 비도덕적 속성이 동일하면 도덕적 속성도 동일하다라는 것이 수반론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적절하지 않다. 답 1번.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날 바탕은 이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견해 주장을 이렇게 보기의 사례에 또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추론하는 것을 잘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도 역시 수능에 또 출제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보기를 봅시다. 길동과 장금은 미술관을 방문하여 화가 몬드리안의 작품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을 감상하였다.
직선들의 교차를 통해 형성된 수많은 직사각형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크기의 직사각형, 선명한 원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사각형, 원색 이런 거를 이제 본다라는 거는 이건 시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지각하는 거죠. 자, 이 시각이라는 건 뭐랑 관련 있지? 자, 보기를 읽을 때 항상 이 보기는 지문이랑 대응하니까 서로 짝을 맞춰야 된다. 즉 보기의 내용과 관련 있는 지문의 내용을 떠올려야 된다. 이거 여러분 명심하고 이걸 잘해야 수능 국어 잘한다라는 거 알죠?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문학은 이제 독서랑 이제 조금 이제 순서가 이제 다른 경우가 많은데, 문학은 이렇게 물어요. 보기를 참조하여 윗글을 이해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보기를 읽고 보기에 대응하는 요소를 지문에서 찾는 거야. 지문 읽을 때 그 지문의 내용과 짝이 되는 보기의 내용을 연결하면 좋아요. 근데 이제 독서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윗글,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이야. 문학이랑 좀 앞뒤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를 읽으면서 이 보기의 내용이 지문에 어떤 내용과 대응하는지를 딱딱 짝을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각? 그럼 이건 뭐예요? 바로 비미적 속성이죠. 자, 지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분리에 따르면 하고 이제 나의 그 이 문단에 보면 미적 속성은 미적 감수성을 발휘해야 지각할 수 있는 것이고, 비미적 속성은 시각과 청각 등의 지각 능력을 발휘하면 충분히 지각할 수 있는 것이다. 시각으로 지각할 수 있다는 거. 비미적 속성이잖아요. 그죠? 길통은 이 작품을 본 소감으로 생동감을, 장금은 지루함을 제시했다. 자, 이 길동이랑 장금이랑 미적 판단이 일치하지 않네. 자, 요 미적 속성을 제시한 미적 판단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미적 판단이 뭐 한 거예요? 불일치한다라는 지문의 내용이랑 대응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여기 또 이제 하나 이제 대응시켰어야 되는 게 생동감, 지루함 이런 게 이제 바로 미적 속성이고, 자, 이 미적 속성은 미적 감수성의 발휘를 통해서 이런 미적 감수성을 발휘해서 지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나의 이 문단에 이제 시분리에 따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지문이랑 대응시켰으니까 선택지 봅시다. 자, 1번. 길동이 시분리 입장을 따른다면 생동감이나 지루함, 자, 이제 이런 미적 속성인데 작품의 미적 속성으로 맞죠? 그 다음에 색이나 직선들은 작품의 비미적 속성. 그쵸? 요 직선, 요 직사각형, 그 다음에 색. 자, 이런 것들은 시각으로 지각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비미적 속성으로 구분하겠군. 이미 내가 보기를 읽으면서 대응시킨 내용, 그게 선택지에 딱 기술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를 읽으면서 지문이랑 이렇게 딱딱 대응시킨 내용이 선택지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미리 선택지에 있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미리 생각을 했으니까 그만큼 판단이 빨라지겠죠. 2번, 장금이 미적 반실제론자라면 길동과 자신은 미적 감수성이 다르므로, 자, 미적 반실제론에서는 이런 불일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네, 주관적 반응이 이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죠. 즉 그런 미적 감수성 유사하지 않아요. 서로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반응은 다른 거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2번 선택지 적절합니다. 장금이 미적 수반론을 부정하는 미적 반실제론자라면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과 길동의 미적 판단이 다른 이유를 비미적 속성에서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하겠군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 보면 미적 수반론을 부정하는 미적 반실제론자입니다. 그러면 미적 수반론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비미적 속성의 미적 속성이 수반한다. 이렇게 수반론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장금이 이러한 미적 수반론을 이걸 부정을 하는데,
자신과 길동의 미적 판단. 자, 요 미적 속성에 대한 판단이 미적 판단이죠. 이렇게 미적 판단이 이렇게 다른 것이 비미적 속성에 기인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수반론의 입장을 그대로 취한 거잖아. 이건 수반론의 입장이에요. 수반론의 입장이야. 그렇죠? 그러면 앞에서 수반론을 부정한다고 했는데 요 뒤의 내용은 수반론의 입장을 취한 걸로 제시되어 있네. 그렇다면 이게 앞뒤가 서로 맞질 않아. 그러니까 답 3번. 이렇게 골랐어야 되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길동이 미적 수반론을 지지하는 미적 실제론자라면 생동감의 직선들의 교차 등의 비미적 속성에 수반하는데, 그렇죠. 이 생동감이라는 게 미적 속성에 해당하잖아요. 이런 생동감이라는 것은 이런 직선이나 색과 관련된 비미적 속성에 수반한다. 그 비미적 속성이 작품에서 발견된다고 설명하겠군. 그렇죠. 이 비미적 속성이 있어서 이런 미적 속성, 이 비미적 속성이 있다고 한다면 미적 속성도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미적 실제론자 입장에서는 이런 미적 수반론이라는 것은 비미적 속성이 있으면 미적 속성이 있다라는 거니까 이게 시각이나 청각 같은 이런 감각으로 지각되는 게 있으니, 실제로 있으니 미적 속성도 실제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뭔가 어떤 정당화를 위한 그런 단서가 발견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4번 적절하죠.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길동이 미적 실제론자라면 자신이 작품의 미적 속성인 생동감을 지각하는데 이제 성공했다고 판단할 경우에 자기가 이제 성공한 거고, 그러면 자신과 미적 판단이 불일치하는 장금에 대해서는 무엇을 문제 삼겠습니까? 그 가의 산문단에 따르면 미적 감수성이 이 다른 것과 산문단이래. 가의 이문단에 따르면 이런 미적 판단이 불일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미적 실제론의 입장에서는 지각 능력 혹은 미적 감수성의 이제 부족, 그런 걸 문제 삼잖아요. 그러니까 지각 능력이나 미적 감수성의 부족, 이걸 이제 문제 삼는 거 적절하겠습니다. 지문의 내용이랑 부합하죠? 네. 그래서 이제 15번의 정답은요 3번이지요. 그다음에 이제 16번으로 갑시다. 가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묻고 있는데, 가를 이제 다시 보면 곤혹스러운 문제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하나 유의할 점이 뭐냐면 범주, 외래어로 얘기하면 카테고리입니다. 카테고리인데 여기에 이 안에 들어가는 거냐 들어가지 않는 거냐, 이 범주를 여러분들이 좀 유념할 수 있어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곤혹스러운 문제는요, 앞에 보세요. 누구의 문제예요? 미적 실제론자들의 문제예요. 이 가는 미적 실제론자의 문제라고. 그러면 미적 반실제론자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빨리 판단했어야 되죠. 자, 1번 봅시다. 미적 속성이 비미적 속성에 의존하는 관계라면, 네, 비미적 속성에 미적 속성이 이제 수반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수반론을 이제 인정하는 것일 텐데, 서로 다른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 서로 다른 미적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동일한 미적 판단을 내리는 거다. 그러면 이 서로 다른 감수성을 가졌다. 그런 사람들이 동일한 미적 판단을 내리는 까닭 설명하기 어렵다. 이거는 뭐랑 관련이 있어요? 서로 다른 감성을 가졌으니까 미적 판단도 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입장은 미적 반실제론자 입장이죠. 그렇다면 지금 가의 문제는 미적 실제론자의 문제니까 이 1번을 답으로 고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카테고리 범주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누구의 입장이냐 그걸 좀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2번을 보면 미적 속성이 비미적 속성에 수반한다면 지각 능력이나 미적 감수성 등이 충분함에도 미적 판단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각 능력, 미적 감수성 등이 이제 충분한 경우, 자, 미적 실제론의 입장에서는요, 미적 판단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가의 이 문단을 보면요, 미적 불일치에 대해서 미적 실제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다.
아니면 미적 감수성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각 능력이나 그런 미적 감수성이 그럼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이 불일치에 대한 설명이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본다면 수반론의 입장은 이겁니다. 비미적 속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미적 속성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실제론자 입장에서 이제 이 수반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보세요. 지각 능력이 하나 미적 감성이 이렇게 충분한 경우를 이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결국 미적 판단의 불일치, 미적 판단이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2번을 미적 실제론자들이 겪을 수 있는 곤혹스러운 문제 내용으로 답을 골라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 미적 수반이 존재한다면 비미적 속성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미적 속성에서 동일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되는데 비미적 속성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미적 속성 동일하다고 판단 내릴 수 있죠. 왜 어려워요? 미적 수반 존재하는 거 인정하면 쉬운데? 지문에 있는 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답이 될 수 없겠고 4번 미적 속성과 비미적 속성 사이의 수반 관계가 존재한다면 미적 판단의 정당화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설명하기 쉽다? 지금 이 미적 수반론을 받아들였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정당화가 완벽하게 설명이 좀 안 되는 거야.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걸 가지고 정당화까지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쉬운 게 아니지. 곤혹스러운 문제가 있는 건데 왜 쉬워요? 곤혹스러운 건데 어려운 거지. 어떤 미적 수성이 수반하는 특정 비미적 수성이 존재한다면 극단적인 주관주의를 설명하기 쉽다? 극단적인 주관주의를 설명하기 쉽다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이 극단적인 주관주의 같은 경우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미적 수반을 인정하지 않는 미적 반실제론의 입장과 관련이 있어요. 미적 수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적 반실제론의 입장에서는 미적 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판단이 모두 참이다라고 그런 극단적인 주관주의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그렇게는 정당화가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이 5번 당연히 지문과 거리가 멀다, 지문과 관련이 없다, 이거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쉽게 했죠. 네, 답 2번입니다. 다음 1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2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의미들을 각각의 이제 단어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 적용을 해서 빨리빨리 이제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주, 이 간주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미적 속성이라고 이제 그렇다고 이제 여기는 것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B를 보면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 비슷한 미적 감수성을 형성했고 형성했다 하면 뭔가 형상을 이룬 건데 완전히 다 이뤘다? 이룬다라는 건 성이고 그럼 완전히 다 이뤘다는 건 완성이지. 이게 왜 형성이에요? 답 2번이네. 그 다음에 이제 C를 보면 논의. 네, 논의는 서로 의견을 내어 토의하는 것. 맞죠? 네, 그 다음에 D를 보면 이제 발휘라고 되어 있는데 미적 감수성을 발휘한다. 재능 능력 따위를 이제 떨쳐 나타내는 거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E를 보면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서를 제공해 준다. 뭔가 주는 거잖아요.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번도 맞습니다. 17번의 정답은요. 2번이지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1부랑 2부 2시간에 이제 걸쳐서 1번부터 17번까지 독서 문제를 함께 다 해결을 했습니다. 고생 많았는데요. 하나만 좀 당부의 얘기를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남은 시간 한 달 남짓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또 다해서 잘 준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 유의할 점 좀 얘기를 하자면 우리 문제 틀렸다고 해가지고요. 문제 해설 보고 문제에 대한 강의 듣고 그냥 그 해설에 대한 이해만 하고 넘어가지는 맙시다. 문제를 국어에서 틀렸다라는 건 읽기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의 답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오히려 시간 짧게 남았을 때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꼭 점검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수능 때 그 읽기부터 잘해서 다 맞을 거예요. 수능 대박 날 겁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자, 우리 6부에서 언어와 매체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